안녕하세요. 저는 백성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집단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는 자리인지 사실 몰랐고 이렇게 또 많은 선배님들도 계시는 자리인지 몰라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사실 김시장 선생님께서 주신 주제가 코로나19 우리에게 던져준 새로운 과제와 질문이라는 굉장히 엄숙하면서도 쉽지 않은 주제여서 사실 제가 그러한 거대한 담론이나 가버넌스가 준비가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토론회 등을 참고해서 교육자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저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좀 다양하게 소개하고 또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교사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여 연수가 좀 부족한, 발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 시작해도 될까요, 선생님? 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어떠한 과제들과 그리고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좀 수집해 보았습니다. 오늘 발제 순서는 먼저 1학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EBS라든지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지 못했던 교육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자 속의 일부 내용을 가지고 부작용의 뒷면은 새로운 기회다라는 내용으로 연결해 보았고요. 두 번째 챕터는 미래를 대하는 현실 혹은 과거라는 주제로 이 피사와 피학이라는 두 가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한 우리의 현재 모습을 고찰해 봄으로써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 정도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수업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주제로 많이 요즘 대두가 되고 있는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또 학습 수업에 대한 설계와 동시에 평가에 대한 그 미래 교육학적 고민도 어떤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책들과 또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담겨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1학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교육에 대해 논의하면서 1학기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게 아이들의 삶과 안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아이들의 삶과 안전을 충분히 제가 숙고를 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요. 사실 EBS에서 6월 달에 공사창립 20주년 교육 대기획 더 체인지라는 방송을 2부작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1부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다양한 교사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1학기 동안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 방식에 대해서 교육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친구는 그 토론회에 나와서 자기가 계약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보다는 EBS 선생님과 더 친하다. 그리고 EBS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고 수업을 잘 해주시지만 사실 EBS 선생님들은 나의 학습 수준을 모른다라는 고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을 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서로 잘 모르는 친구들의 이름. 그래서 나는 우리 반에 어떤 친구들까지 관계를 맺고 있을까?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 고민을 하면서 학교 존재의 이유가 뭐인가? 대체 우리는 학교라는 곳에 왜 다니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방송에서 이제 저는 초등이다 보니까 이 고등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몇몇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특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친구들은 이 코로나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안감과 억울함을 가장 크게 가지게 되는 세대라고 말을 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불안 증세를 4단계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코로나19여서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어서 매우 신나는 단계였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신이 나서 너무 좋은데 점점 해이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해이해졌다가 자괴감에 빠져들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는 극도로 불안해지는 단계로 빠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실기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실기로 입시를 준비하는 특기생들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시 준비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어려움을 나타낸 친구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 어떤 학생은 나와서 자기가 이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평균 12시간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물론 중학생이기 때문에 밥을 먹거나 학습을 챙기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혼자 있는 10시간에 12시간이 생각보다 고독한 시간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역시 자신들에게만 맞는 개별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걸 조금 알 수 있었고요. 저희 지역의 학생들도 좀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오신 그 교육 3주체 중에 학부모님들께서 등장을 하시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아이들을 돌보는 거는 충분히 어떻게든 하겠다. 그런데 학습 지도가 수반돼야 되는 교육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공통으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 학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지 그런 부모교육 콘텐츠나 학습지도 콘텐츠를 좀 발굴하거나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저는 이제 여기 학부모님들께서 나오셨던 중에 어떤 한 분께서 본인의 이제 자녀분이 장애 학생인데 이 장애 학생 아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저희 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있지만 장애 학생에 대한 수업 방식이 조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어려움을 내색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장애 학생은 가장 교감이 필요한 학생들인데 교감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온라인 수업으로는 그런 교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좀 거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투자 비율이 4%에 그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장애교육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충분히 잘 못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본인들이 충분히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했을 때 사회에서 어떠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사실 학교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 절실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저는 영상을 통해 파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교사의 역할을 통해서 다양한 교사분들이 나오시는데 사실 그 에듀테크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저희는 담임 교사이기도 하지만 이학스타라든지 온라인 그 플랫폼에 대한 로그인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을 대처해줘야 되는 콜센터 직원, 그리고 또한 어떤 교육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는 교실 속에 방역 전문가가 되어야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4월 달에 실시하긴 하였지만 재택근무의 단점은 퇴근이 없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많이 만들고 있고 온라인 수업을 많이 구성하고 또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좋은 온라인 수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는데요. 사실 처음에 그 디지털 상용 능력이 교사들에게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 어떤 기술적 장벽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느끼시는 건 기술적인 장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기술만 갖춘다면 아이들에게 충분히 공간 교육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선배 교사들을 보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평소에 어떻게 수업을 열심히 하는지 그런 교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에듀테크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사실 성공 사례만 많이 보긴 하는데 저희끼리 망한 온라인 수업을 한번 공유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함께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교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사실 미래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큼 다가왔는데 저희가 입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의 제도는 아직 거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교사는 우리 교육의 마지막 보루이다, 최후의 보루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러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안고 2부에서는 교육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미래교육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1학기에 우리나라 교육에서 많이 중점적으로 했던 것에 대한 성찰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1학기는 사실상 학습 도구가 아니었던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학습 도구와의 시간을 많이 공들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만 이제 저희의 역할이 학습을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것보다는 출결 관리나 수업 참여 독려에 상당히 많은 교사의 노동력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고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편의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요. 또 이제 다자녀나 조손가정 그리고 디바이스 활용 능력이나 여력이 부족한 가족들에게 디바이스나 와이파이 지원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사각지대 학생들에 대한 보육이 충분히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랫폼의 다양한 이용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이학스터라든지 뭐 EBS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뭐 구글을 활용한 그리고 MS 팀즈를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러한 플랫폼들이 장기적으로는 LMS라고 불리우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도출이 되고 있는데 이 LMS의 단계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뉘어져 있는데 1세대는 수업이나 성적 관리와 같은 행정적인 측면에만 중심이 된 LMS 시스템이라면 2세대는 콘텐츠 생성 관리나 소통과 협력의 기능에 좀 더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LMS인데 사실 LMS는 저희 단계에서는 2단계까지는 구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단계에서는 지능형, 개인별 교육 지원이 가능한 LMS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LMS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국정보화기술원의 디지털 혁신 기술단장인 김은주 단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초중고 공교육의 데이터가 사실은 구글이라든지 MS 팀즈와 같은 외산 클라우드에 많이 저장이 되고 있는데 이 학습 데이터 주권적인 측면에서 외산 클라우드에 상당히 많은 학습 데이터가 누적되고 기록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온라인 플랫폼을 어떤 우리나라 차원에서 클라우드 기반 개방형 LMS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이 자료와 기타 토론회 자료에서 발제문을 통해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LMS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과 또 LMS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빅데이터 형식으로 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 데이터 주권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토론회에서 의미 있는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블렌디드 러닝과 같은 새로운 학습 방법과 형태의 등장, 즉 뉴노멀의 시대가 등장을 했다. 뭐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형태의 수업과 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지점을 이 자료를 통해 알 수가 있었고요. 선생님들께 나이스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원격 수업을 실제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두 가지가 뭐였을까라고 하셨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학생 출결 관리와 수업 동료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온라인 수업 자료를 만드는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출결 관리에 대한 에너지 소모가 조금 많이 이루어져서는 선생님들의 시간을 조금 더 전략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플랫폼 종류에 대해서 많이 설문조사를 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EBS 온라인 클래스와 캐리스에서 운영하는 이학스터나 위두랑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클래스팅 학교종이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외 민간 플랫폼을 구글 클래스룸이나 MS 팀즈 같은 해외 민간 플랫폼을 많이 쓰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학스터에서 조금 구현하지 못한 것들,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구현하지 못한 것들을 교육부에서 조금 더 기능을 강화한다라고 이번 그 보도자료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그 향후에도 원격 수업을 수업에 활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매우 그렇다나 그렇다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과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저희의 전문성과 또 저희의 활용 능력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다가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 토론회와 다큐멘터리의 말미에서는 남은 과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사실 제가 가장 좀 반성됐던 지점이 아이들이 등교를 9번, 10번 정도밖에 이렇게 못했는데 수행평가 계획을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는 이제 등교 수업 때 수행평가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너무 평가 형식이나 방법 그리고 어떻게든 그 생활기록부에 남기기 위한 그 방법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 집착하지 않았나 싶은 반성이 들었는데 박낙교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더욱더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학부모님들께서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학습 결손이 점점 더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사교육에 더욱더 의존하고 있는 아이들의 학습 결손 문제를 공교육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과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장애 학생들의 대면 수업이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2025년에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데 대학 입시 제도가 앞으로 향후 8년 정도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면서 변화가 가능할 텐데 대입안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이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이든 온라인 학습이든 이런 것들이 자기주도성의 발견과 학습 동기 유발 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카카오톡이나 다음 이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인재를 뽑는 그 능력을 봤을 때 두 가지 정도가 있다면 지식을 생산해내는 능력이라든지 개척해서 도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 싶은데 이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미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주적인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발견하고 싶고 자신이 학습하는 것에 의미를 찾고 뭘 좋아하고 뭘 학습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코로나19의 코로나19의 뉴 노멀 시대의 교육과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교육과제는 단순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교육이 아니라 미래 평생교육으로의 전환체제의 측면에서 유의미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 토론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6월 달에 방송된 내용이라서 다시 보기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작년에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포노사피엔스가 이제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라는 제목을 가지고 스마트폰이 이미 생활이 되고 도구가 아니라 이미 생활이 된 아이들과 현재 인류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고찰인데 사실 이제 저도 그렇고 저도 지금 4학년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인터넷 스마트폰 예방, 중독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통해 설문조사도 실시를 하였고요. 다만 이제 스마트폰의 부작용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학교 폭력이라든지 두 번째 게임 중독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데 좀 억제적인 교육의 측면에 초점을 맞췄고요. 세 번째로 SNS에 지나치게 빠졌을 때 인간관계가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이용 교육의 측면보다는 스마트폰 억제 교육의 측면에 조금 더 맞췄는데 포노사피엔스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부작용의 뒷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어떠한 정보를 내가 받아들여서 복제하는 것이 학습의 기본적인 시작인데 스마트폰이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지적 능력의 급상승에 단초를 제공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지적 능력의 급상승이 이루어진 인간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싶은 욕구나 동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지적 능력을 갖춘 인간과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싶은 동기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 책을 통해 해보았고요. SNS도 지식 공유의 수단으로서 실시간 소통이라든지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한 시대로서의 활용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크게 요즘 선호하는 가장 큰 직업 중에 1위가 미디어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우는 유튜버나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분들을 가장 많이 선망하는 직업인데요. 학생들에게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훨씬 더 유의미한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을 이 저자는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를 통해서 1학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육과 또 우리 현장에 어떠한 질문들을 저희는 가지고 2학기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끝나고 좀 종결이 된 다음에 아이들이 등교회 수가 좀 많아지고 좀 저희가 좀 여유 있게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구성을 했는데 좀 상황이 그렇지 않게 되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